지난 40여 년간 우리 손안의 이 통신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오늘 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음성 통화만 가능했던 1세대, 그 벽돌폰 시절부터요. 인공지능 그리고 우주까지 연결하겠다는 육지의 미래까지 이동통신의 전체 역사를 한번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단순히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나 이걸 넘어서요. 각 세대를 정의했던 핵심 기술은 뭐였고 또 그 기술적 변화가 우리 사회랑 문화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냥 기술의 발전 순서를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절을 극복하고 싶다. 또 더 넓게 연결되고 싶다는 인류의 아주 오래된 꿈이 공학적으로 어떻게 실현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지가 우리를 묶어뒀던 그 전화선을 딱 끊어냈다면 앞으로 다가올 육지는 현실과 가상, 또 지상과 우주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사회 신경망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 셈이죠. 각 세대별 기술의 핵심 원리와 그게 불러온 파급 효과를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1980년대 영화에서나 보던 그 벽돌폰으로 상징되는 1세대 이동통신 원지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때는 정말 이동 중에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혁신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정말 많았다고 들었어요. 많았죠. 원지의 핵심 기술은 아날로그 방식인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즉 FDMA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라디오 방송국처럼 사용자 한 명에게 고유한 주파수 채널을 그냥 통째로 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방식이었어요. 통째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 효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았죠. 잠깐만요. 효율이 낮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채널 하나를 한 사람이 독점해서 썼다. 이런 건가요?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통화 중에 제가 잠시 말을 안 하고 침묵하는 순간에도 그 주파수 채널은 계속 저 혼자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엄청난 낭비네요. 엄청난 낭비죠. 게다가 채널끼리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중간에 보호대역이라고 빈 공간까지 둬야 했으니까 실제 쓸 수 있는 주파수는 더 적었고요. 듣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아날로그 방식이면 그럼 보안은요? 설마 옆집에서 제 통화를 라디오처럼 들을 수도 있었던 건가요? 네. 그 설마가 맞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암호화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던 주파수 스캐너만 있으면 누구나 다른 사람 통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세상에. 네. 보안을 극도로 취약했죠. 통화 품질도 잡음이 워낙 심하고 혼선도 잦아서 지금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썼나 싶을 정도였어요.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0년대에 디지털이라는 구원투수가 등장하는군요. 바로 2세대, 2G의 시대가 열린 거죠. 사람 목소리를 0과 1로 바꾸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요? 네. 이 디지털화가 가져온 혁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음성을 디지털로 바꾸면서 오류 정정 코드라는 걸 넣을 수 있게 됐어요. 덕분에 통화 품질이 비교도 안 되게 깨끗해졌죠. 둘째는 드디어 암호화가 가능해져서 도청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 데이터를 압축해서 보내니까 같은 주파수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원지의 고질적인 용량 문제를 해결한 거죠. TDMA 방식이랑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도한 CDMA 방식이 정면으로 부딪혔잖아요. 이게 그냥 기술 방식의 차이, 그 이상이었다면서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유럽 GSM 표준이 채택한 TDMA는 시분할 다중 접속인데요. 이건 하나의 주파수라는 도로를 아주 짧은 시간 단위로 쪼개서 너 먼저 가, 그다음 나갈게 하면서 여러 명이 순서대로 나눠 쓰는 방식이에요. 아, 순서대로. 네. 반면에 CDMA, 즉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은 철학이 완전히 달라요. 모든 사용자가 같은 주파수 도로를 동시에 사용하되 각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암호 같은 코드로 자기 신호를 구분하는 방식이죠. 동시에 쓰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죠? 약간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서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와, 아주 좋은 비유예요.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저는 한국어로, 저분은 영어로, 또 다른 분은 일본어로 말해도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기술적으로 CDMA가 훨씬 진보한 방식이었고 이론적으로 TDMA보다 수용 용량도 한 3, 4배 높았어요. 기지국을 옮겨 다닐 때 통화가 끊기지 않는 소프트 핸드오버 기술 덕분에 안정성도 훨씬 뛰어났고요. 저는 2G 하면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바로 문자 메시지, SMS요. 저는 이게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신사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핵심 기술이 아니라 그냥 네트워크에 남는 공간을 활용한 덤 같은 서비스가 세상을 바꾼 거잖아요. 부가 서비스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게 저렴하고 간편하고 또 상대방의 시간을 뺏지 않는 비동기식 소통 수단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엄지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잖아요. 투지는 단순히 통화 품질만 개선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소통 문화를 창조해낸 겁니다. 자, 투지 덕분에 이제 음성 통화는 깨끗해졌고 문자로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죠. 목소리랑 글자 말고 이제 인터넷을 통째로 내 손에 넣고 싶다. 이 거대한 요구가 바로 3G 시대를 열게 된 거고요. 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3G 시대가 열렸죠. 핵심 기술은 WCDMA,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이었어요. 2G의 CDMA보다 훨씬 넓은 주파수 도로를 사용해서 데이터 속도를 수 Mbps급으로 확 끌어올렸죠. 그때 통신사들이 엄청나게 밀었던 서비스가 바로 영상통화였잖아요. 미래 시대의 상징처럼 광고했는데 결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처참했죠.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복합적이었어요. 일단 요금이 너무 비쌌고 기술적으로도 아직 불안정해서 자주 끊겼고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문화적인 거부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굳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까지 통화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통신사들은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에만 집중했지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하지만 3G의 진짜 가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죠. 통신사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터뜨렸다고 해야 하나요? 바로 그겁니다. 애플의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등장이 모든 걸 바꿨어요. 3G의 진정한 킬러 서비스는 통신사가 만든 영상 통화가 아니라 개방형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쏟아져 나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들이었어요. 이 3G 네트워크는 이 서비스들을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 고속도로로서의 가치를 뒤늦게 인정받게 된 거죠. 결국 킬러 서비스는 통신사가 아닌 외부 개발자들이 만든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2010년 마침내 그 스마트폰 경험을 완성시킨 4세대 4G LTE가 등장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아는 진정한 모바일 시대, 끊김없이 고화질 동영상을 보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가 열린 거고요. 4G의 가장 큰 기술적 변화는 네트워크 구조가 올 IP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3G까지는 음성망이랑 데이터망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4G부터는 음성 통화마저 데이터 패킷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고음질 통화, VoLTE가 바로 이 덕분에 가능해진 겁니다. 이 구조 덕분에 데이터가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지연 시간이 3G의 수백 밀리초에서 10밀리초 내외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죠. 속도도 정말 빨라졌잖아요. 보지의 그 빠른 속도를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은 뭐였나요? 용어가 좀 어렵던데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두 가지 기술이 주인공이었어요. 첫째는 OFDMA,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이고 둘째는 마이모, 다중 입출력 기술이에요. 잠깐만요. OFDM의 마이모. 용어가 갑자기 쏟아지네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까요? OFDMA는 넓은 주파수라는 도로를 아주 잘게 쪼개서 그중에 가장 안 막히고 뻥 뚫린 길로만 데이터를 쏙쏙 보내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같은 거고, 마이모는 아예 도로 자체를 2차선에서 8차선으로 넓혀버리는 공사 같은 거라고요. 완벽한 비유인데요. 정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OFDMA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마이모로 데이터가 다니는 길 자체를 물리적으로 넓힌 거죠. 송수신기에 안티나를 여러 개 달아서 데이터 전송량을 2배, 4배, 8배로 늘리는 기술이니까요. 이 두 기술의 조합 덕분에 4G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겁니다. 4G가 만든 세상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미디어 소비의 중심이 TV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모바일 플랫폼으로 완전히 넘어왔고, 우버나 배달의 민족처럼 내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맞아요. 실시간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O2O 서비스, 소위 긱 이코노미를 탄생시킨 기술적 토대가 바로 4G였죠. 재미있는 건 3G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던 영상통화도 4G 시대에 와서 페이스타임이나 스카이프 같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화려하게 부활해서 이제는 아주 일상적인 소통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현재와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5G는 단순히 더 빠른 4G가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목표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요. 스마트폰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인프라를 바꾸겠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네, 맞아요. 5G는 설계 단계부터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첫째는 AR, VR 같은 실감형 컨텐츠를 위한 초광대역, EMBB라고 하고요. 둘째는 자율주행이나 원격 수술처럼 1mC의 지연도 허용할 수 없는 서비스를 위한 초저지연, 고실외, URLLC.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1제곱킬로미터 안에 100만 개의 기기를 연결하는 대규모 사물통신, MMTC입니다. 아, 그러니까 초광대역은 내 VR 헤드셋을 위한 거고, 초저지연은 절대 멈추면 안 되는 자동자율주행차를 위한 거고, 대규모 사물통신은 도시의 모든 가로등이나 센서를 연결하기 위한 거군요. 이 세 가지 목표를 다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쓰나요? 핵심 기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24GHz 이상의 밀리미터파라는 아주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는 거예요. 이 주파수는 확보할 수 있는 도로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지만 직진성이 너무 강해서 장애물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인데 이건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가상으로 여러 개로 쪼개는 거예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요? 그럼 혹시 인터넷 고속도로에 자율주행차만을 위한 전용 VIP 차선을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가요? 정확합니다. 자율주행체를 위한 초저지연 슬라이스, 수많은 IoT 기기를 위한 대규모 연결 슬라이스처럼 각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딱 맞는 맞춤형 가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거죠. 5G가 진정한 인프라 기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5G가 상용화된 지 꽤 됐는데 아직 기대와 현실 사이에 좀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원격 수술 같은 건 아직 영화 속 이야기 같고요. 네, 그 부분은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해요. 5G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로봇들을 유선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정밀하게 제어해서 생산 라인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는 이미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원격 수술 같은 분야는 정말 1mC의 지연도, 0.001%의 오류도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극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 또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2030년을 목표로 하는 6G 시대를 내다볼 시간이네요. 5G를 훨씬 뛰어넘는 거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요? 6G의 부전은 통신의 영역을 지상을 넘어서 인공위성, 하늘에 나는 드론, 심지어 바닷속까지 확장하는 3차원 초공간 통신을 지향해요. 또 하나는 네트워크 자체가 인공지능을 품어서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초진행형 네트워크로 진화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 5G보다 50배 빠른 1TBps 급속도로 테라헤르츠라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도전들이겠네요. 통신 방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저궤도 위성을 이동기지국처럼 활용하는 비지상 네트워크, NTN 기술이 있고요. 더 흥미로운 건 통신 센싱 융합, ISAC라는 기술인데 이건 통신을 위해 쏘는 전파 신호 자체를 레이더처럼 사용해서 주변 환경의 형태나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술이에요. 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기지국이 단순히 통신 장비를 넘어서 주변 공간을 인지하는 눈이나 센서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통신과 센싱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6G 시대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통신 인프라가 세상을 감지하는 거대한 센서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어요. 시작해서 2G의 문자 메시지, 3G와 4G의 모바일 인터넷 혁명을 거쳐서 이제 5G와 6G는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고 모든 사물과 공간을 연결하는 거대한 지능형 사회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네요.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모든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하나 있어요. 케냐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엠페사 이야기인데요. 이 서비스는 최첨단 5G 기술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2G의 단순한 SMS 기술을 활용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수십만 가구를 극빈층에서 탈출시키는 엄청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냈죠. 와,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결국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거군요. 가장 최신 기술이 항상 가장 큰 가치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육지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우리는 단순히 얼마나 더 빠른가라는 속도의 질문을 넘어서 이 엄청난 연결성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해요. 폭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 문제, 기술 발전이 만들어낼 새로운 디지털 격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도 산더미 같고요. 결국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 강력한 연결의 기술이 인류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바르게 쓰이도록 방향을 잡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겁니다.